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벌써 이제 얕은 뭐라 그럴까요? 단풍?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계절이 또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해야 할 것들은 변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변화를 역행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얼마 전에 또 오래간만에 뉴스엔조이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한쪽 창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왜 이러십니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교계 주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 설교 중에 하신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은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해요.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일본이 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업화를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뭐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들이 은퇴를 하셨다가 또 번복하고 또 다시 또 목회 활동하시고 하시는데, 참 우리 사회에는 정말 존경하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 원로를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좀 씁쓸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말하자면 일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그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국권을 회복한 게 아니라, 그죠? 강대국들 간의 그 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나마 그 이후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서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발전시켜 나왔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승만 정권이 정당성이 없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 군정이 민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친미주의자였잖아요, 원래. 네, 친미주의자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라든지 여러 분들과 독립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해서 운동을 했지만,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념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어떤 주도권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 결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정권을 이어받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시 밑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군정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군정이.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달랐죠. 그래서 분할 통치하기로 했고, 또 그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 그에 의해서 이제 그 정권을 이제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친미 정권을 세운 게 이승만 정권인 거예요. 근데 이승만 정권은 정당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사람도 없었거든요. 또 오랫동안 그 미국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국내 정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어요. 네. 반민족 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일제에 협조를 해서 그 이익을 본 사람들, 그런 기업들, 그런 관료들, 그걸 색출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자치적인 어떤 그런 특이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출신자들이 거기에 많이 관여를 했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친일파들을 둘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세포를 그냥 두고 봉합해 볼 수는 없다. 암세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한 새로운 나라가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찾아가서 당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행동대장이 되겠다. 그리고 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자금, 다들 부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돼서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건 뭐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을 미워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고 어떤 세력의 후예들인지가 자명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승만은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김구를 어떻게 했죠? 암살했잖아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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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역사를, 그 흔적을 지우기 바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1919년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수립했을 때 그때냐, 아니면은 1945년, 48년이냐, 이걸 갖고 싸우는 것이 뭐냐? 그게 사실은 이승만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 논리를 지금 또 떠들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언제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임시정부가 앞서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에 앞서서, 해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출범을 했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이지, 패망함으로써 우리는 해방됐다. 국권을 다시 되찾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패망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또 대한민국이 정식적으로 국제법상 출범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임시정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친일 행위를, 매국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반역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친일은 반역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출발이 1945년 이후에 48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반역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단순히 뭐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또 역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친일파들이 어떻게 됐어요?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정희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만주군 장교였어요. 우리 독립군 쏴 죽이던 사람이에요. 때려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거 뭐예요? 이승만의 비화 아래서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 반란군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상위 임시정부의 그 출범 기준을 따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야? 반군들이에요. 반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으로 진짜 처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기회를 얻었고, 그들이 또 뭐예요? 군사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정권을 찬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가 되는 1966년도에 그 일본과의 그 과정. 그 내용도 여러분 보시면요. 일본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누가 썼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기술 이전하는 비용. 우리나라에 어떤 무슨 뭐 소재 파는 비용. 이걸로 다 일본한테 돌려줬어요. 그 역사를 보시면 다 나와요. 그 돈을 우리가 일부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소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금으로 다 지불돼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산업화의 기틀을 잡았다고요? 진짜 그거는 후한무치한 얘기예요. 그리고 박정희 자체가 뭐예요? 그때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를 했어요.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네. 제2의 일본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느니, 네. 그딴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일본한테 가서 그 우익들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그 산업화를 주도했던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친일파가 주도하는 그리고 그 친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보수가 되고 우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보수의 역사고 우익의 역사입니다. 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 법리적인 논리나 따져보면 자기네들이 이게 밀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과서를, 역사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일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다행히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민주화운동. 저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국민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맞아요. 그건 민주주의 맞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그 국민들, 그 시민들의 그 의식, 그렇죠? 그들의 생각, 소위 말하는 시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군사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요,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만 갖고 판단해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정보만 우리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관제 언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교육, 언론 다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산업화 세대가 살아있고, 산업화 시대 때의 그 교육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주도권을 잡고 해왔던 그 우익들, 또 그 보수, 그 친일파들,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도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언뜻 보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파 꿀통들보다 더 그런 말과 또 그런 주장과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여러분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삼성장학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삼성이 정관계에 장학금을 미리 여러분 그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희 딸도 한번 받을 뻔했는데요. 삼성장학금. 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심지어는 뭐 영재 소리 듣는 고등학생들까지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 인재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한테 장학금 줍니다.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리고 그런 큰 기업이 자기의 후원자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기회죠. 그런 사람들이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 정부 관료 진출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활용해야 될까요? 결정적일 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니, 그죠? 별의별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파들, 보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자수 출신이 아니고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연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거나, 네? 그런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혜택이, 그런 수혜가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비슷한 소리 들어봤습니다. 어딘가에 어디선가는 저 위에 있는 무슨 뭐 올림푸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는 그런 게 있다더라 아마 그런 얘기들. 근데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장학금 풀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주전장이라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일본계 미국인 감독이 만든 그게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냐면, 미국의 주요 관료 출신들 있잖아요. 처음도 걸어가는 특정한 재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 일본 거예요. 메티스 전 국방장관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네.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의회에서 미국은 항상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지소미아를 갖고도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마디 했지만은 그 형평성 어긋나는 거거든요. 왜 원인을 제공한 일본은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실망했다느니, 완전히 이건 뭡니까? 국제 호구입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일본의 일본회의라고 하는, 일본의 2차 대전 이전에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가장 역사상 화려했다. 일본의 영토가 가장, 우리가 이제 광개토 대왕 때의 시대를 막 이렇게 칭송하듯이 그걸 칭송하는 세력들이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일본회의예요. 그 일본회의의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주도 세력이 아베. 그리고 계속 걔네들이 역사 왜곡하고 위안부 왜곡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을까요? 나라를 재건하는 역할도 했겠지만 전범 세력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요 정치를 했거든요. 아베가 여러분 외가나 친가나 다 전범 정치인의 후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 의원 전체적으로 80%가 대대로 정치를 해왔던, 메이지 시대 이전에도 여러분 그 계급사회, 신분사회에서도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주계급이었다는 거죠.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뉴스 만들고, 여러분. 가짜뉴스 그걸 갖다가 베껴가지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또 보도하고 있고. 그게 돈이거든요. 돈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수 우익이 지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잠깐 그 윤보선 대통령 정말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있었던 짧은 세대 그 이후로는 군사정권이 수십 년 지배해왔어요. 그들이 축적해 놓은 자금이 얼마나 될까요? 박근혜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탄핵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 뭐 해외 도피 자금이 얼마고 그리고 이명박도 얼마고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고 그 뉴스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되찾아오려면 여러분 부정축제 자금 국내 환수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참 희한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해외로 유출되어 있는 막대한 자금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정권을 잡으면 그거를 시도하는 보수 세력이 없었어요. 딱 두 번 있었어요. 김대중 시절하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시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다수당이었던 민정당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돈을 되찾아보자는 건데. 여러분 스위스에서 불법 자금이 있는 거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제법을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게 그 돈이 국내 자금이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금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을 하면요 환수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 다 환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활용해온 거죠 지금까지. 저는 지금 그런 그 보수 우익들의 그 활동 속에서 그 막대한 자금력의 출처는 근원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조국 수석에 관련된 이야기, 조국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조국 수석의 그 청문회 그 캠프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맨날 기자들 가서 거기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반박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언론에서 그거 다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조국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분 토론이니 심야 토론이니 여러 토론 프로가 있었는데, 자한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하고 여러 패널들하고 이제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여러 의혹들은 제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혹의 출처, 그 근거 없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랬다고 들어요. 그럼 그 출처를 밝히십시오. 밝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들을 보세요. 어떤 세력들이 반대할까요? 자, 수구 보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에리트, 또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은 다 반대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언론까지도. 왜 그럴까요? 한 개인이 그렇게 자질이 모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딸 그 입학 관련된 얘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만든 입시 제도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있는 집 애들, 방귀깨나 끼는 집안들의 아이들을 명문대에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뒷문이었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조국 수석이 그걸 안 썼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요, 요즘 얘기도 나오죠. 나경원 자녀도, 나경원 자녀는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성신여대인가요? 거기 졸업했고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사례들 많아요, 여러분. 요즘 서울대 총학생회, 고대 총학생 이런 데서 지금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초학생 회장하는 애가 똑같은 그런 입시 제도 방식으로 과학경제로 해서 서울대 들어갔대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학생이 아닌 사람들로 밝혀졌고, 나머지 학생들도 보니까 전부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조국 수석과 똑같은 입시 방식으로 그 대학에 진학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조국 수석 하나 물러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조국 수석에 대한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조국 수석이 낙마하더라도, 자, 그러면 조국 수석만 문제가 아니라 이 혜택을 받은 그 10년 세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중기까지, 퇴진하기 전까지 그게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은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자. 전수조사해보자. 이 정권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애들 대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보수 위기에서 만든 여러 가지 뭐 정수장학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금 막는 애들이고. 그 성적장학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조국 수석이 그걸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지만, 뭐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려면 그 혜택을 받았던 수만 명의 그 학생들에 대한 부모들 그거 내용 다 털어야 돼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논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또는 여러 대학이나 학술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 기금을 따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 레포트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는데 거기에 저자에 자기 아이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관료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네? 그런 거 해줬으면 제가 벌써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 해줬어요. 뭐 와서 봉사점수 좀 달라고, 가라로 달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건 세 발의 피고요. 재단 이사장을 하니까요, 그런 제안들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기업에는요, 기부금 줄 테니까 자금 세탁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 사모펀드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법적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제도가 이미 있는데 그걸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러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서민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들만을 위한 비밀 사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학생운동하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수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수처는요, 단순히 공수자 비리 수사처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우리나라의 모든 그 권력자들, 공직자들의 비리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돈하고요. 그들의 그 기득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식들한테 교회 물려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써요? 자, 내가 네 자식한테 교회 물려줄 테니까 너는 우리 자식한테 교회 물려줘. 네. 물물교환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쉽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3 쿠션이 있어요. 내가 B라는 큰 교회에 내 아들을 보내요. 그럼 B 교회의 목사가 C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C 교회 목사가 아들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이 교회 옵니다. 3 쿠션 세서. 명성교회는 더 아주 교묘해요. 왜냐하면 지교회를 만들어요. 뭐 명성 하나교회인가 뭔가 어딘가 그거 저 그릇이 만들어요. 그리고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교회니까 본교회가 관여 안 하잖아요. 지교회니까. 지교회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청빙위원회 쪽에 자기 신복들을 딱 심어놓고 아들을 불러와요. 청빙.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청빙된 건 모양새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명성교회 지교회인지 뭐 어떤 관계인지 일반 사람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슈화 되지 않죠. 거기 앉혀놓고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해요. 그다음 어느 시점에 각 지교회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지교회가 분립개척이 아니라 본교회에 소속된 그야말로 지교회로 체제를 바꿔요. 그러면서 인사를 왕래를 해요. 어느 지교회에 있던 목사가 다른 지교회로 갈 수 있게 하고, 또 본교회에 잠깐 수석 부목사가 왔다가 갈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강혜장 목사는 은퇴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당회장님으로 누구를 추대하는데, 야, 지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가 괜찮다더라. 알고 봤더니 감사하게도 김상환 목사님의 자제였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단 헌법상으로서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제3자 뇌물법과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불법이다 하고 요번에 교단에서 일반 사회법정에서 내리니까 교단 헌법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교단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교단 하나 만들겠답니다. 네.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정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우리나라에서. 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이너서클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사회를 헬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로 잡겠다는 것이 공수처예요, 공수처. 검찰이 있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거다. 검찰 너희들도 대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자료를 조선일보에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숙성 좀 압니다. 하지만 이번 여러 가지 사태에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일 아쉬운 거는 딸 입시대한 거죠. 여러분, 사모펀드는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사모펀드를 아는 사람, 금융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 아무 문제. 그리고 공사를 그거 다 가짜뉴스인 거 판명이 났잖아요. 뉴스에서 팩트 체크하면서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다 나왔잖아요. 여론몰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거죠. 이 사람 자격이 없다. 당신들한테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게 뭐 좌파의 민낯이다. 뭐 이러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옛날 같은 사회였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알았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입니까? 촛불로 정권을 바꾸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꿈도 못 꿉니다,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증인 채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하는 것도 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없거든요. 청문회 해봐야 어떻게 돼요? 지네가 망신 주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거든요. 논리에 밀리거든요. 법적으로 할 게 없거든요. 그거 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론몰이에서 어떻게든 추석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스스로 낙마를 시키거나, 자신들 지지율 떨어지면 좀 효과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조국 수석이 여러 차례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봐달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저께도 인터뷰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만들려고 공수처가 뭘 하려고 하는지. 부정축제 국고 환수법. 여러분, 박근혜가 그 누굽니까? 전두환한테 당해가지고 전두환이 미워와가지고 전두환 특별법만 만들었잖아요. 그게 부정축제 환수법인데 적용되는 사람은 전두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전까지 다 해야죠. 제 아버지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부정축제 국고 환수법이 만들어져야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해서, 네,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 누굽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조사하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 자료를 스위스든 국내 여러 나라에 요청을 하려고 해도 국내법에, 그리고 국제법에 호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 진도를 나가는데,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했지만은, 그게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게 숨겨져 있는지, 그걸 찾아내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가짜뉴스는 뭐라고요? 비즈니스다. 그런 얘기 했죠. 그 막대한 자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뉴스 매체는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회비를 받고 뭐 광고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제작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태극기 집회니 무슨 집회니 그 사람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 뭐 일당 받고 나가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그리고 줄기차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보수 꼴통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누굽니까? CBS 대기자 하시다가 은퇴해서 지금 YTN 앵커로 가신 분 있잖아요. 아, 이름이 뭐더라? 제가 잘 알면서도 제가 성함이. 그분이, 집회, 하다가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멀쩡한 친구가 나와서, 저는, 이 정권 퇴진운동 하기로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조국과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과 같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반이 참 보수 꼴통, 수구 꼴통들이 제대로만 자랐으면, 그 수구 꼴통들이 잡는 마이크는 잡지 않았을 때. 근데 그런 애들이 왜 생기냐면요.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멀쩡해요. 뭐 서울대 출신, 고대 출신, 여러분. 뭐 의사, 막 이러죠. 다 그런 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일본이 친일파,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관리하는 방법을, 그 친일파 자체가 보수 우익이거든요. 보수 꼴통이에요. 걔들이 그대로 국내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세종대학교에 그 일본인 교수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귀화한 그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해요. 일본 우익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보수 우파가 하고 있고,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요,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있는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있는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뭘까요? 예전에 했던 짓을 또 하려고요. 또 속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또 속여야 되거든요. 근데 알면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면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 왜곡하고 속이려고 하는.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고 유출된 거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특권 계층들이 누려왔던 그들만을 위한 숨겨진 사다리, 그거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공수처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공직자 비리 조사하고 하면은요, 민정수석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그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를, 평평한 운동장을 마음껏 뛰놀라고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원의 그 자녀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지력이 하나도 없어요. 네, 다운증후군이기 때문에. 근데 성신여대를 졸업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 수석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라 어쩔 수 없나고 합니다. 그죠? 부모라. 아쉬움은 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본질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요, 여러분, 조국이 아니에요. 그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눈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 그분 말씀 한마디면 천지도 막. 그런 하나님은 괴력난신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정의의 주래요. 그죠, 여러분? 평화의 아버지래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그죠? 그 모든 것이 그 자신이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다. 하나님은 평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정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 멋진 말이다. 정의인데 그 정의가 기계적인 정의가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따스한 정의.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데 그 평화는 정의가, 공의가 전제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가 전제된 평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게 얘기했죠. 평평하게 공평하게 우리가 먹을 걸 나눠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평화,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해요. 한자의 그 의미 자체가 그래요. 성경에서 나온 샬롬도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겠다고 공수처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지금 이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업을 자기가 다 어떻게든 달성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한당 의원들보다 100배는 훨씬 더 나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개혁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응? 해왔잖아요.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데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교회개혁 운동을. 한번 붐을 일고, 지금 보세요. 지리멸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몇몇 대한교회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뭐 그냥 반사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이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 우리 교인들 뭐 한때 잘 나갈 때 한 120명씩 모이고 그랬잖아요. 뭐 좀 모이니까 그 안에 기득권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립 멤버로서. 나중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설교는 목사님만 해야 되냐고. 하세요.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더라고요. 이 교회는 목사님 개인의 스타 교회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다른 교회, 큰 교회, 기성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뭔가 기득권이 되고 뭐 이렇게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 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사람 모으는 거 중단시켰어요. 안 한다. 인위적으로 안 한다.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하겠다. 우리 애들 앉혀놓고 나 예배 드리면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기성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제 월급 갖고 흔들더라고요. 저보고요. 저희 집사람 보고 가계부수라고 해서 그거를 제출해달래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일반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설교 한마디 해가지고 교통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달래요. 준 적도 있어요. 교회 수입으로 잡겠대. 그래서 제가 안 받겠다. 내가 벌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쩌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보세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디에 열매가 더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유로워요. 집착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응? 그죠? 그죠? 명예도 아니야. 지금 개망신을 시키고 있는데도 하겠다고 달라들어. 네. 그런 사람이요. 제일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할 수 있지? 제압할 방법이 없어. 돈을 준 데도 싫대, 명예를 준 데도 싫대,
권력을 준다도 싫대, 나눠준다도 싫대. 우리 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다 맞아해.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그게 진짜 권위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하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